제가 중학교 다닐 때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이 김대중 의원이셨습니다. 제가 목포에서 중학교 다닐 때. 그래서 이제 김 대통령께서 그때 국회의원 출마해서 뭐 그 곳곳을 다니면서라고 할 때마다 제가 중학생이지만 늘 따라다니면서 그 보기도 하고 뭐 그 흉내도 내보고 그래서 사실은 나도 크면은 저렇게 정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없지 않아 있었던 이제 소년이었고요. 그 후로 이제 한참 뒤에 이제 변호사가 돼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활동을 하면서는 사실 제 나름대로 굉장한 사명감을 가지고 한국의 민주화를 위해서 또 대한민국의 개혁을 위해서 시민활동가로 활동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 해서 저도 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었죠. 그래서 정치로 보면은 제가 김대중 대통령님도 그렇고 대부분의 동교동 분들 이런 분들을 알려고 해서 한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목포에서 되게 선배들을 어떤 형태로든지 이제 알게 돼 있어서 실은 개인적으로는 88년 총선 때, 그러니까 13대 국회 때죠. 그때도 그 좀 정치 좀 해봐라, 뭐 국회 공천 주겠다 이런 그 권유도 받은 바가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그건 진짜 나이가 어렸을 30대 초반이었을 때고요. 예, 그렇지만 제가 이제 뭐 정치를 하거나 이런 건 구체적으로 않고 있었는데 1995년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당시 물론 대통령이 아니셨지만 새정치국민회의라는 정당을 창당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때 제가 이제 그 새정치국민회의에 참여함으로써 저도 정치를 시작한 거지요. 김대중 대통령이 92년 대선 때 이제 낙선을 하시고 정계 은퇴 선언을 하고 영국으로 떠나셨잖아요. 그리고 그 뒤로 이제 다시 귀국한 후에 그때 김 대통령이 정계 복귀는 안 했지만은 좀 뒤에 후견인으로 그때 아태대전 이사장 자격으로 95년 6월에 있었던 지방선거를 사실상 굉장히 강력하게 후원을 했죠. 그래서 그 지방선거에서 어찌 보면 그 당시에 민주당이 큰 승리를 했습니다. 정권 교체, 민주화, 민주주의를 다시 회복하고 간다는 그 분위기가 이제 한결 이제 고조됐었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김대중 대통령께서 정계 복귀를 선언하면서 민주당과 별도의 정당을 만들면서 신당 창당하면서 시작을 하셨죠. 그게 이제 아까 새정치국민회의인데 총선을 한 8, 9개월 앞둔 시점에서 천정배를 이제 영입을 해서 신당에 영입을 해서 경기도 안산에 공천을 주겠다 이런 그 뉴스가 각 언론사마다 반복해서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일인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직 연락이 온 바 없었는데 그래서 아마 그런갑다 하는데도 별로 제가 민변 일도 바쁘고 사실은 뭐 정치를 하겠다는 결심을 안고 있어서 별로 이거 내일인 것도 아닌 척 그냥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때 많은 인사들을 이제 그 당시 저처럼 젊은 신진 인사들을 대거 영입해서 공천을 그때 주게 된 건데요. 이제 천신정이라고 뒤에 알려져 있던 정동영, 신기남 의원, 추미애 의원 이런 분들이 그때 저하고 같이 이제 김대중 대통령의 영입 대상으로 들어갔고 또 그 당시에 또 한 분야로 보면 법조인들 영입이 대대적으로 있었습니다. 뭐 그 중에 한 사람이기도 해서 들어갔는데 저도 그 제안을 받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과연 그 정치를 할 것인가 이런 점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역시 김대중 대통령을 당선시킴으로써 한국 역사상 최초로 수평적 정권 교체를 이루는 것 이것이 아마 제가 생각하는 예컨대 민변에 속해서 민주화 인권 운동을 하는 또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계기일 것 같다 이런 신념이 들어서 정말 정권 교체를 위해서 저도 정계에 한번 맘먹고 뛰어들었습니다. 물론 많은 차이가 있었죠. 제가 노무현 대통령도 민변의 같은 창립 회원이었습니다. 당시에 이미 노무현 대통령은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으로서 이제 법조인이기도 하니까 그렇게 민변에 와서 저희처럼 열심히 무슨 변론을 하거나 이럴 수 있는 분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나 노 대통령께서도 그 당시에 굉장히 민변에 적극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그 회의나 이런 데도 자주 나오시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저하고도 뭐 대화도 많이 해봤는데 제가 가진 느낌이 뭐냐면 언론에서 본 노무현이라는 인물은 굉장히 그 한국 정계에 매우 이상주의적인 인물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만나보니까 천정배에 비해서 너무도 현실적인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정치하고 말하자면 민변 같은 그런 시민사회 운동하고의 차이구나 이런 걸 이제 느끼게 됐죠. 저 자신도 해보면 남을 비판하거나 이런 데 별로 능하지 못했거든요. 아이고 뭐 그렇잖아요. 남한테 막 뭐 어찌 보면 막 못할 소리도 하고 하는데 그런 게 역시 좀 익지 않았고 언론에 나서서 어디가 자기 자랑도 하고 좀 그래야 할 텐데 그런 것도 익숙지 않았고 그런 건데 이제 역시 정치는 그런 외향적인 요소가 매우 컸구나 그런 생각을 뼈저리게 했었습니다. 그럼 1996년 4월 총선에서 제가 국회의원이 이미 당선됐고 아직 임기는 개시 안 된 시점이었어요. 뭐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대거 김대중 총재의 인솔하에 여수를 가는 일이 있었어요. 그 당시 여수에서 사실은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 보궐선거에 민주당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서 총재께서 우리를 끌고 이제 내려가는데 마치 이제 서울에서 김포공항에서 비행기를 탔는데 좌석이 김대중 총재님하고 저하고 같은 좌석에다 배열을 해놨어요. 아마 그건 의도적으로 누군가 그랬을 것 같은데 굉장히 좀 사실은 굉장히 어렵죠. 우리 부모 누구한테 가서도 별로 그렇게 뭐 기죽을 일은 없는데 하여튼 우리 김대중 대통령 앞에 가면 그래도 그 카리스마에 기가 죽은 그런 시점이었는데 딱 앉혀놨어요. 그때 보면은 비행기가 출발할 때 일간 신문을 하나씩 이렇게 승객들한테 줬어요. 보통은 대개 그냥 그 승무원이 그냥 갖다 주는 거예요. 뭐 일보 뭐 신문 갖다 줘버리는데 근데 이제 그 총재께서 영자 신문을 가져다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사실은 김포공항에서 여수공항 도착할 때까지 불과 뭐 그 시간이란 게 40-50분 걸릴 거 아닙니까? 그 시간에도 영자 신문, 그건 한국의 영자 신문입니다. 참 대단하다. 그 짧은 시간에도 영자 신문 본구나. 나는 한편으로는 또 영어 공부를 하시는구나 생각했어요. 뭐 굳이 아까 국내 영자 신문이라면 그 기사 내용은 뭐 어차피 국내 일간 신문하고 뭐 다른 게 있습니까? 영어로 써있을 뿐이지. 그래서 야, 그 사실은 진짜로 그렇게 성실하게 공부하는 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이제 신문을 보시다가 저한테 전 의원은 사형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뭐 이렇게 묻더라고요.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형제도라면 제가 사실은 전문가였죠. 단순한 뭐 변호사니까 전문가가 아니라 인권 문제이기도 하고 국제 인권 문제이기도 하고 해서 제가 나름대로 식견을 가진 분야에서 우리나라나 전 세계적으로도 일반 대중들은 사형제도에 대해서 아직도 압도적으로 찬성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인권 선진국에서는 이미 사형 폐지들로 가고 있고 또 제가 생각하기에도 사형은 여러 가지로 너무도 잔혹한 형벌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뭐 이런 이유로 폐지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제 나름대로 설명을 쭉 드렸어요. 그 답이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 그러지 특히 정치범을 사형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지 뭐 이렇게 이제 사형제도에서 굉장히 비판적인 이제 말씀을 딱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좀 굉장히 순간적으로 걱정이 됐어요. 이 대통령이 되셔야 할 분인데 이분이 만약에 어디 가서 공개적으로 나는 사형제도를 뭐 폐지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보이면은 나는 득표에 결정적으로 손해볼 것 같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깜짝 놀래갖고 총재님 어디 지금 저한테만 그 말씀 하셨는데 앞으로 절대 그 말씀 그 가슴 속에 숨겨만 계시고 대통령 되신 다음에 그때 좀 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떤 느낀 건 이분이 제가 알던 대로의 김대중이라는 그런 참 분이구나. 이미 어떤 국제인권의 조류, 그 당시는 주로 서유럽을 중심으로 하는 사형제도에 관한 그런 문제들까지도 굉장한 식견을 가지고 매우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생각을 이미 하고 있는 분이구나 하는 이제 생각을 한 그런 적이 한 번 있었고요. 제가 이제 국회의원이 된 다음에는 부패방지법을 만들어야 돼요. 제가 국회의원 돼가지고 우리 열심히 한 일 중에 하나가 부패방지법을 만들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아직 없었어요. 그 후로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된 다음에
부패방지법을 만들었고 부패방지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또 그리고 그 부패방지위원회가 이렇게 이름이 바뀌어갖고 지금의 권익위원회죠. 하루는 이제 김대중 그때도 아직은 총재시죠. 총재를 뵌 김에 그 부패방지법 문제가 이제 그 화제가 돼가지고 제가 조금 이제 뭐랄까 약간 이제 뭐 응석까지는 아니지만은 야 이거 부패방지법은 한국의 공직 부패를 없애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입법 과제인데 생각보다는 우리 당 의원들도 그렇게 역시 안 도와주고 좀 그렇습니다. 뭐 그러니 약간의 이제 좀 불만 섞인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김대중 대통령 총재께서 웃으시면서 이러더라고요. 천정배, 너는 뭐 그런데 이제 아무 거슬림이 없고 열심히 추진하고 좋은 일이고 나도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앞으로 내가 더 도와주겠다. 그렇지만은 부패방지법을 만든다고 그러면 거기 안에 여러 가지 구체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 뭐 이런저런 뭐 그 부패 행위를 하다가 적발된 뭐 무슨 공직자나 정치인이나 이런 사람에 대한 제재도 훨씬 강화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너는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그래도 기성의 여러 정치인들은 우리 당 국회의원들조차도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기 개인 차원에서는 여러 가지 염려되는 점이 있을 거다. 그 세상이라는 것은 그 현실적으로 그런 게 있다는 것도 감안해서 좀 지혜롭게 잘 가야지. 그때 제가 느꼈어요. 아, 그렇구나. 나는 내가 내 생각만 하고 내가 의욕이 많아서 그냥 막 깝치고 날뛰고 나가는데 그런 것만은 아니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해보면 아, 이분이 참 지혜롭고 그런 현실, 저도 그런 현실을 갖고 있어야 되겠다. 그분의 말씀 중에 가장 유명한 말씀이 선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 감각을 겸비해야 된다. 지도자는 그 말씀이 떠오르게 한 일화였어요. 그래서 역시 정치라는 것은 개혁적으로 이상적으로 가면서도 동시에 현실을 잘 고려해서 가야만이 실제적인 전쟁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봤던 적이 있고요. 김대중 총재 특보 단위 15명으로 이렇게 구성이 됐었는데요. 영입 인사들을 가지고 특보단을 만들었어요. 그 당시에 당의 공식 회의가 지금도 이제 예컨대 민주당 그러면은 월수금으로 아침마다 최고위원회를 할 겁니다. 그러면 그 자리가 가장 중요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모든 언론과 카메라가 아침마다 가서 그걸 찍어가지고 그날 보도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김대중 총재 당시에 매주 금요일인가에는 특보단 회의가 열리는 겁니다. 우리 그 초선 의원들 15명이 모여있는 회의가 그것이 그날의 당의 메인 행사인 겁니다. 매주마다.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얼마만큼 특보단 활동을 중시했는 걸 알 수 있죠. 하루는 이제 특보단 회의는 아침에 이제 새벽같이 하게 되는데 이렇게 모였는데 그때 아침 신문에 파스텔 우유를 광고가 나와 있었어요. 신문의 일면에 하단에 통광고를 많이 했는데 그게 사진이나 뭐 이런 거 갖고 영상 이미지로 광고를 하지 않습니까? 카피 좀 쓰고. 근데 그 파스텔 우유의 그 사장은 자기 이름으로 거기에 전체를 무슨 성명서 쓰듯이 광고했던 좀 특별한 거였어요. 하여튼 그건 그런데 김 총재께서 뭐라고 하냐면 그런데 파스텔이란 말은 뭔 말이지? 이렇게 우리 있는 데서 뭐 자문하듯이 묻더라고요. 그 이제 제가 파스테르라는 과거에 프랑스의 그 세균 학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 어떤 세균, 멸균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결정적인 연구와 기여를 한 사람인데 무슨 멸균이 잘 된 무균질 우유라는 뜻을 하려고 파스테르라는 이름을 끌어왔을 겁니다. 이제 이렇게 성실하게 제가 답변을 했어요. 근데 그때 그 다음이 재밌어요. 제가 느끼기로는 우리 김대중 총재께서 그 당시 연세는 70도 넘으신 분이었는데 아주 샘내는 표정이 같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천정배, 너는 어떻게 이런 걸 아지? 나도 모르는 걸? 이제 이런 거란 말이에요. 농담균이 발동돼갖고. 파스테르라는 이름에서 왔기 때문에 파스처라이즈라고, 영어 단어도 있습니다. 그게 아마 멸균하다 이런 뜻일 겁니다. 지식을 하나 더 알려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건 또 어떻게 알아? 뭐 어쩌고저쩌고 파스처라이즈라는 단어를 당신은 모르시는 겁니다. 천정배가 아는. 그래서 또 그걸 어떻게 하냐고 해서 제가 거기다가 또 나가서 그랬어요. 이것은
중학교 때 기본 단어입니다. 중학교만 나와도 아는데 총재님 그것도 모르세요 하고 제가 핀잔 주듯이 하고 속으로는 깜짝 제가 막 이러면 안 되는데 지식욕이라는 것이 그 나이에도 엄청나더란 말이에요. 모든 분야에. 그게 무슨 아까 이런 꼭 뭐 학문적인 지식뿐 아니라 이를테면은 우리가 방송에 나서는 뭐 연예인들 그러면 나이가 들어가면 벌써 70대가 되면은 여기 뭐 여태 같으면 아이돌 그룹에 뭐 가수 이름을 알거나 이런 거 잘 못하잖아요. 김 총재께서는 그걸 하려고 노력은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스스로 그런 말씀 하세요. 그래야 대중하고 소통도 되고 대중적 관점을 잃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일부러라도 뭐 그런 것도 하려고 그러고 뒤에 대선 때 토론회 할 때도 서현 투수가 뭐 그때 우리 국가대표 뭐 국제대회가 있었나 국가대표 때는 무슨 세이브인가를 올린 그 다음날 아침에 대선 토론이 있는데 그 토론에서도 딱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손동열 투수가 뭐 세이브를 기록하고 해서 뭐 이런 것까지도 어떤 의미에서는 모든 분야의 호기심을 가지고 보는 분이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김대중 대통령께서 우리하고 헤어져서 가시는 차 중에서 틀림없이 차에 비치되어 있는 영안사전 같은 걸 찾아보면서 패스처라이즈라는 단어를 찾아서 막 외우려고 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주 타고난 물론 그 능력도 천재적인 분이었지만 일생을 그렇게 지식을 얻고 자기 능력을 개발해가고 그런 점에서도 정말 엄청난 분이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김대중 대통령을 늘 괴롭혔던 문제는 지역주의와 색깔론. 그래서 이거 영공분자다. 또는 저게 뭐 말하자면 전라도 사람이다. 늘 그런 방식으로 이제 그 못된 사람으로 이제 만들려고 아주 혈안이 돼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 더 구체적으로는 무슨 뭐 굉장한 마치 부패 분자인 것처럼 대선 직전에는 뭐 DJ 비자금 사건이란 걸 청와대에 있는 비서관들이 나서갖고 뭐 경찰을 동원해서 비자금이라고 뭐 파가지고 뭐 폭로하고 뭐 이런 짓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국가보안법 문제 같은 것이 굉장히 어려운 그 진퇴양난의 문제였을 거예요. 민주진영에서는 다 그 당시에 이 반민주적인 국가보안법을 이걸 뭐 고치거나 대폭 뭐 수정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한편으로는 그거만이 근데 국가보안법을 그런 그 시민사회의 입장에다가 100% 동조하기에는 자기가 영공이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을 이렇게 없애려고 한다 하는 식의 그 엄청난 음해가 올 것은 명백한 거란 말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사실은. 항상 정치할 때 그런 게 어려운 문제인데 결국은 그 개혁성을 살리면서도 정적들의 공격의 예봉을 꺾을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이 국가보안법은 폐지하되 또 이러이러한 실제적인 북한의 폭력적 행위나 이것을 막기 위한 대처법을 한다. 이런 입장으로 탁 매끄럽게 정리를 하시더라고요. 그 후일에 한참 뒤에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때 국가보안법 해결하려고 무지 노력을 하다가 실패하고 그 원내대표도 사퇴했습니다만은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국가보안법 문제를 정리한 것이 저한테도 크게 영향을 줘서 저도 그때 국가보안법의 완전 폐지가 아니라 폐지 플러스 보완입법 이런 걸로 우리 당의 당론을 정리해서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일적 현실과 감각을 좀 좋아했던 것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런 일들이 있지요. 김대중 대통령의 그 역량은 너무도 출중해가지고요. 당에 회의를 해서 뭐 10명, 20명이 앉아서더라도 다른 모든 사람들이 한 이야기 뭐 별로 쓸모없는 소리고 김대중 대통령이 하시는 말씀이 절대 정답이더라고요. 그렇게 느껴져요. 네, 이렇게 하시더만요. 보면은 문제가 터졌다. 그러면 그 문제를 가지고 그의 이제 정규적인 회의를 하면서 그 의원 중에서 그의 전문성이 있다고 보이는 사람들을 특별히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한두 번 이제 해봤는데 그 당시 최승진 영사 사건인가가 있었는데 뉴질랜드 대사관에 근무하던 외교관이던 최승진이라는 분이 제보를 해온 게 뭐냐면 그 당시에 김영삼 정권의 외교부가 뉴질랜드 대사관에 전문을 보내서 각국의 지방선거에 관한 뭘 좀 정보를 수집해서 본부에 보고해라 하는 그런 무슨 전문이 내려왔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 차원에서 다가오는 선거를
자기들이 이기기 위해서 뭐 이러이러한 음모를 꾸미고 있다. 이것을 폭로해가지고 그 당시에 상당히 큰 파장이 일어났었어요. 그런 일에 이제 저도 이제 끼었는데 보면은 거기에 참여한 이제 당 간부들이나 뭐 의원들이 이렇게 딱 다 발언도 하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쫙 마지막 순간에 김대중 대통령이 뭐 그냥 쫙 그냥 청산유수랄까요? 무슨 뭐 그냥 막힘없이 당신은 이거라고 뭐라고 거기서 이제 임무까지도 탁 나눠주더라고요. 전 의원 너는 의회라. 특보단회의 때는 이제 그거는 그냥 토론 그룹 비슷했기 때문에 그건 구체적인 무슨 이거 임무를 부여한 때가 별로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었는데 참 제 양반이 갖고 있는 그 영민함과 평생에 수없이 사선을 넘으면서 야당 지도자일 뿐 아니라 어떤 민주진영 지도자로서의 그런 경륜 뭐 이런 것들이 다 겹쳐가지고 한 인간으로서는 정말 도달할 수 없는 저런 경지에 이르렀구나 뭐 그런 생각이 저절로 나서 엄청난 그 존경심을 갖게 하시더라고요. 뭐니 해도 저 평생에 가장 감격적인 순간이었고 한 개인의 일생에 그만한 감격을 누리기도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선조들은 뭐 예컨대 8.15 해방일 날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느꼈을 그런 감격 같은 게 아마 그런 거 아니었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어찌 보면은 우리나라 5,000년 역사에 없었던 민주주의의 결정적인 토대를 놓고 민주주의와 개혁의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었던 거 아닙니까? 그때만 해도 적어도 상대 진영, 그 당시에 지금 같으면 국힘이었고 그 당시에는 뭐 하여튼 또 거기에 이회창 후보였는데 이분들이 아마 자기들이 지리라고는 생각 못했을 것 같은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더 감격적이었겠죠. DJP 연합을 성공시켜서 JP 쪽의 표도 끌어왔고 상대 진영이 분열돼가지고 이인재라는 분이 별도로 당을 만들어서 그때 600만 표를 깨줬잖아요. 우리 김대중 대통령한테 오지 않았을 표 같은데 그 표 상대표를 그만큼 깨줬고 거기다 IMF 사태로 어떤 김영삼 정권이 나라를 거덜냈고 뭐 이런 것들이 그야말로 하나하나 우리가 생각하기 어려운 기적 같은 일들이 한데 모여져서 이루는 일이기도 하니까요. 지금 한국이 20세기 후반에 후진국으로부터 출발해서 최단기간에 민주주의도 경제도 성공한 그래서 선진국으로 도약한 세계 유일의 나라 아닙니까? 세계 유일의 나라인데 그 두 축, 민주화와 경제 성장 이 두 축 중에 적어도 민주화는 김대중 대통령이 앞장서서 이뤄냈고 대통령이 당선되고 민주정부를 수립함으로써 아마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천년 뒤의 역사도 그렇게 평가해 주리라고 저는 봅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97년에 아까 선거에 승리해서 98년부터 2003년 초까지 퇴임하고 이제 물러나서 거의 개인으로 돌아가셨던 분 아닙니까? 지금 와서 뭐 북이 핵을 개발했다는 것 같고 그걸 김 대통령에다 책임질 이유는 아니죠. 이 나라가 아까 선진국으로 발전하고 또 그 전에 선진국 발전 이전에 우선 우리 국민들 또는 민족의 생명의 안전을 보장받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보장받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평화와 번영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잘 살더라도 평화가 없어가지고 맨날 사람들이 전쟁 나고 죽고 뭐 이러면 아무 쓸모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차적으로 그러니까 전쟁이 안 일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는 번영, 경제적으로도 번영하고 사회적 문화적 번영해서 세계 선진국으로 세계를 리드하는 국가로 발전해 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평화와 번영 두 가지 다 남북 간의 화해와 교류와 협력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쟁을 하게 되면 아마 우리가 이기죠. 우리의 국력이 북한에 뭐 아마 수십 배, 수백 배니까. 그러나 아마 핵전쟁이 일어나면은 서울 시민의 아마 몇십만, 몇백만 명은 전쟁 초기 며칠 만에 죽을 겁니다. 북한이 정말 핵무기를 쓴다면. 그런 엄청난 일이 계속돼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평화를 위해서 북한하고 화해하고 교류하고 협력해야 한다. 이 과제는 우리 민족과 우리 국민, 대한민국 입장에서도 절대적인 과제인 거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자꾸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을 추종하거나 거기를 영공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라고 믿는 사람들이야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뭐 전혀 그건 턱도 없는 소리고요. 김대중 대통령 입장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익과
아니면 한민족의 민족적 이익을 위해서 햇볕 정책, 포용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했고 또 김대중 대통령 때만 하더라도 전 세계 많은 국제적인 지도자들한테도 다 그걸 설득하고 뭐 열강들의 지지도 받아내고 그랬었잖아요. 그 후에 지금 와서 이제 저렇게 이제 북한 문제도 훨씬 어려워지고 한 것은 사실은 김대중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계속 집권했더라면 아마 해결했을지도 모를 일 같은데요. 한편으로는 북한 핵 문제는 우리로서도 어쩔 수 없는 문제가 있고 사실은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라는 측면이 사실은 더 큰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도 자꾸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의 윤석열 정부나 또 그 전 박근혜, 이명박 이런 정부에서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그런 화해 협력의 진전을 갖다 이어가지 못하고 오히려 그걸 자꾸 역주행시키고 한 바람에 이런 일이 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무현 후보를 최초로 지지 발표를 한 게 선거가 있던 전해 2001년 여름이었어요. 7, 8월경에 그때 사실상 이제 노무현 대통령 후보 조직 출범식이었는데 그때 제가 강연을 하면서 다음 대통령은 노무현 후보가 돼야 된다. 뭐 이렇게 아주 공개적으로 내서 천명을 해서 언론에도 크게 나왔고 뭐 심지어는 그때 뭐 신문에 뭐 만평도 나오고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일찌감치 이제 노무현 후보를 저는 지지 선언을 하고 도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적극적으로 한 일은 물론 아니고요. 저도 정치를 좀 해봤고 국회의원인데 다음 대통령, 우리 당의 대통령 후보를 뽑는 일을 이렇게 뭐 선거할 일은 아니고 도대체 누가 다음 우리 당의 후보가 돼야 정권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한 나름대로의 엄청난 이제 검토를 해본 거죠. 그때 민주당에서는 이인재 대선론이 한 2년 이상 계속되고 있었을 겁니다. 그 당시에 민주당 국회의원이 100명이 좀 넘었어요. 109명이었나? 100여 명이었는데 그 중에서 한 30여 명 내지 한 40명은 이인재 쪽에 이미 서 있었어요. 그리고 아마 한화가 의원 진영도 아마 10대 명 정도 뭐 있었던 것 같고요. 그때 결국 7명이 나왔습니다만 그 밖에도 이제 김중권, 뭐 전라북도 지사 하셨던 유종근 지사, 그다음에 정동영, 김근태 이런 이런 분들이 나오셨는데 다 그래도 뭐 이제 좀 있었는데 노무현 후보는 아무도 없었죠. 저밖에 없었는데 네. 그러나 7명을 놓고 보니까요. 저는 일단 1차적으로 대세라고 할 수 있는 이인재 후보가 과연 이회창 후보를 깰 수 있을 것인가 한 점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회의적이었습니다. 첫째, 그 양반은 원래는 이회창 씨 진영에 있던 사람이 말을 갈아타고 지금 온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무 명분도 없이 그 과거 대선 때 이회창 후보의 경선을 통해서 그 당 후보에서 떨어졌는데 경선에 불복하고 새 당을 만들어 나가서 지금 이회창 후보를 떨어뜨린 분 아닙니까? 사실은 경선 불복 조항이 지금은 있지 않습니까? 그 이인재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입법을 했던 겁니다. 이인재 후보가 DJ의 후계자로 뭐 후보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 개인의 이력이나 이게 개혁하고는 너무 거리가 있는 오히려 반개혁적인 사람이어서 수도권에 그 표받친 수도권에서 투표율이 별로 없을 것 같다. 영남을 보면은 그 직전 아까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된 선거에서 아까 이인재 후보가 당을 분열시키면서 그쪽 당을 분열시키고 나와서 600만 표를 깨서 간 바람에 영남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인재 후보 믿고 표 줬다가 자기들이 원치 않는 정권 교체가 일어나서 김대중 정권을 성립시켜 줬는데 그 장본인 이인재라는 분이 이제는 김대중 당에 나와가지고 영남에 다녀서 표 달라고 해서 표가 나와 영남에서 나는 선거운동을 하러 찾아가지도 못할 거 정도의 험악한 민심일 거라고 봤습니다. 그럼 영남 민심 저렇고 수도권 민심 저런데 물론 충청도에서는 자기 지역이니까 이인재 고향이니까 좀 나오겠지만 그 다음에 호남은 그 당시에 아까 이인재 후보와 예컨대 노무현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가 뭐 예컨대 이인재가 30이고 노무현 후보가 뭐 5라고 그러면 그 중에서 상당 부분 호남표가 이인재 쪽으로 몰려있기 때문일 거였단 말이에요.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경선 때는 그것이 의미가 있는지 모르지만 본선에 가면은 어차피 호남표의 90% 이상은 이인재가 후보에도 갈 것이고 노무현 후보가 나와도 마찬가지로 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호남에서의 지지를 누가 더 맞았다 말았다 하는 것은 이것은 좀 빼줘야 돼. 말하자면 그 여론 지지율을 볼 때. 그러면 이인재 20, 노무현 5라 하더라도요. 호남 지지율을 다 빼고 보면 그것이 아마 10대 7로 줄을 수도 있을 겁니다. 생각보다는 이인재 경쟁력이 부풀려져 있다. 이것이 이제 제가 생각하는 판단이었습니다. 두 번째,
노무현 후보는요, 사실은 그때 대중적, 아까 대선 지지율은 아직 낮았지만, 아까 88년 뭐 청문회 과정이나 이럴 때, 그러면 엄청난 정치적 성장을 했죠. 조영래 변호사가 저한테 그 당시에 노무현 청문회 스타가 되는 걸 보면서, 야, 우리가 이제 다음 대통령감을 가지게 됐다고 저한테 말씀하더라고요. 그만큼 노무현의 가능성을 그분도 봤어. 다른 5명 후보에 비해서는 이인재 대항마가 될 만한 유일한 사람인데, 아까 생각해보면 첫째, 호남표는 이분이 먹을 거다. 누가 나와도 먹어. 7명 후보 누가 나와도. 그러니까 그것은 먹을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수도권표는 아주 개혁적인 정치인이기 때문에 이인재는 물론이고 이회창에 비해서도 우리 민주당의 지지자와 김 대통령을 지지했던 많은 우리 성향의 사람들에다 다 표 얻을 수 있는 개혁적인 투표력이 있다. 그 다음에 저쪽에 영남으로 쳐보면은 그건 저도 이제 약간의 지역주의 정도지만 그래도 부산 출신이고 완전 부산 사람인데 거기서 그래도 한 30%는 자기 고향 사람이니까 나오지 않겠느냐. 뭐 이런 것들을 합쳐보면은 적어도 우리 민주당에서 낼 수 있는 가장 당선 가능성이 높은, 득표력이 높은 후보는 노무현 후보다. 저는 이렇게 이제 하는 판단을 내렸던 겁니다. 뒤에 노무현 후보의 경선의 메인 슬로건이 뭐였냐면 단 한 장의 필승 카드였습니다. 그러나 그게 그 말이거든요. 단 한 장의 필승 카드다. 이인재 후보 만들어 봐라. 본선의 낙선이다. 필승 카드를 넣으면 나밖에 없다. 뭐 이건데 나는 그 판단이 제 판단, 그러니까 제가 그런 판단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1위 정도가 아니라 한 80% 표가 나올 거로 생각했습니다. 제일 먼저 제주도에서 3월 9일 날 했는데 그걸 개표를 해보니까 놀랍게도 한화갑 후보가 1위를 하고 이인재 후보가 2위 했습니다. 그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한화갑 후보 1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인재 후보가 1위를 못했다는 것이 벌써 대세에 상처를 입은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날 3월 10일이 울산이었습니다. 울산은 거기에 노무현 에리아입니다. 그래서 노무현 후보가 예상대로 1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기세, 그래서 종합 성적도 아마 노무현 후보가 1위였을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광주에 입성했다. 그동안에 이인재 대서론이 실제 선거판에서 상당 부분 상처를 입은 상황에서 노무현 후보가 1위 자리를 가지고 왔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3월 16일이 광주 경선이었겠죠? 3월 9일, 3월 10일, 3월 16일인데. 그러면 저는 이제 물론 울산 경선이 끝나자마자 서울 가서 제일 잠깐 보고 바로 광주에 내려와서 이제 주말에 있는 경선 선거운동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제가 현장에 와서 여러 가지 느낀 것은 꼭 지방의원들이나 지방의원 출마선에 이분들이 선거운동에 굉장히 중요한 조직원들인데 이분들이 압도적으로 노무현 후보 진영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안 보이지만 저녁 때 우리 진영에 다 와서 있었고, 그래서 그 조직도 결정적으로 우리가 유리했습니다. 그보다 더 유리한 조직은 뭐냐 그러면 노사모입니다. 그 국민참여 경선의 특징은 원하는 국민 누구든지 신청만 하면은 투표권을 줄 가능성을 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광주에서 10,000명이 신청하면은 그 중에 100명을 추첨해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확률은 똑같겠지만, 그런데 들어보니까요, 노사모가 그 절반 이상을 노사모가 모집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선거인단을 모집할 때 그 당의 사람을 찾아가서 왜 노무현을 찍어야 되는지, 노무현을 선택한지를 다 설득을 하고, 예, 그래요, 맞겠습니다, 노무현 후보한테 투표를 하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받으면은 그때 비로소 신청서를 받아갖다 낸 겁니다. 다른 진영들은 우리가 선거 때 보면은 그냥 막 실적주의로 뭐 조금 돌리고 막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미 그 선거인단 모집에 놓은 것에 있어서 조직적으로 봐도 훨씬 우리가 유리한, 노무현 후보 진영이 유리한 거였습니다. 그때 선거를 그러니까 광주 경선을 사흘 앞두고 언론 여론조사가 하나 발표됐습니다. 그때는 이게 양자 대결식으로 했어요. 저쪽에 이회창과 우리 쪽에 이인재, 또 이회창과 우리 쪽에 노무현, 이런 식으로 양자 대결을 했는데 앞에 이회창, 이인재 대결은 옛날 추세 그대로였습니다. 이인재 후보가 근접은 하지만 이회창한테 진다는 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회창 노무현 대결은 노무현 후보가 1.1%포인트 이긴다고 나왔단 말이에요. 뭐 엄청난 일이었죠. 이제는 이제 본선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거, 7명의 후보 중에 노무현만이 이길 수 있다 하는 것이 여론조사에 의해서 딱 나온 겁니다. 그때 이제 제가 광주의 선거인단이 몇 명인가 정확한 기억은 안 납니다만 1,000명은 안 됐을 겁니다. 제가 그 일주일 여기서 머무르고 선거운동한 동안에요, 그 선거인단 일일이 다 저하고 직접 제가 전화 걸어가고 다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일일이 전화해서 다 통화를 했는데
이제 이렇게 이제 묻는 거죠. 노무현 후보만이 이회창 후보를 이기고 내년 대통령 선거 이길 수 있다는데 이길 수 있는 후보 우리가 밀어야지 않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이 그렇다고. 그러죠. 그러면 전화 끊어요. 제가 그래서 80% 나오리라고 봤던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그러니까 57만 표 차이로 근소하게 당선이 됐고 여러 가지 쉽지 않은 거였지만은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에 비하면 우선 5년이라는 세월이 있었고 김대중 대통령 이후에는 그 호남에 대한 지역 감정 또는 뭐 김대중 대통령과 민주당 세력에 대한 색깔론 이런 것들이 현저하게 허상이라는 게 드러났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이 또 뒷받침이 돼 있었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은 DJ에 비하면 훨씬 유리한 환경이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때도 굉장히 어려웠죠. 한국의 그 기득권 고전한 게 너무도 강력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이었고 노무현 후보로 확정될 때 4월 말만 해도 각종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60%가 이번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이 노무현 돼야 된다 이렇게 압도적인 절대적인 과반수를 확보하고 있었어요. 많은 건 65%까지도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이제 월드컵과 동시에 6월 13일인가가 지방선거에서 그 당시 민주당이 참패를 했죠. 4월 말부터 6월 13일까지니까 거의 한 달 반 동안에 노무현 후보의 대권 지지율이 추락해가지고 10%대로 추락하고 그렇게 가다 보니까 느닷없이 대한축구협회장 월드컵 그 열풍에 힘입어서 정몽준 후보가 부상해가지고 그것이 거의 11월까지 대통령 선거 한 달여 앞둔 시점까지 이회창, 정몽준, 노무현 이런 순서로 1, 2, 3위로 고착돼가지고 대통령 경기는커녕 2등하기도 어려운 그런 이제 수치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 당내에도 여러 가지 후보를 교체하고자 하는 움직임도 있었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날 이제 밤에 그 후보 진영에서 부르더라고요. 제가 가보니까 정몽준한테 단일화 제안을 해야 되겠다. 이것을 결심을 어느 정도 하시고 그거를 이제 내부에 논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1차적으로 제일 좀 핵심이 될 만한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4명하고 이제 논의를 했는데 그 중에서도 아마 다른 분들 두세 분은 그 전략 담당자고 뭐 비서실장이고 그러니까 아마 후보 의중을 이미 알았던 것 같고 저는 이제 사실은 저는 직접적으로 비서실 쪽은 아니었으니까 저는 이제 사실은 그런 상황을 모르고 갔었는데 그 이제 다른 분들은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정몽준하고 단일화 제안을 하려고 그러는데 전혀는 어떻게 생각하냐. 제가 당연히 해야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천정배는 단일화 제안하자 그러면 막 길길이 뛰고 울고 막 그럴 걸로 아마 생각을 했던가 봐요. 1차적으로 거기서 그래 그럼 단일화 제안하자고 이제 그 다음 날에 정식으로 이제 선대위원회 뭐 상임위원회를 소집을 한 겁니다. 대선 이기기 위해서는 단일화 제안을 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그 안에 분위기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건 말이야 후보도 안 되고 뭐 우리 이제 이거 필터포 이런 절대 이래서는 안 된다 하고 막 반대 분위기가 하고 어떤 분들은 막 울기도 하고 진짜 그런 이제 분위기가 막 났어요. 이제 다수결로 단일화 제안을 하기로 선대위에서 의결이 됐어요. 이제 대중한테 공표가 됐는데 이제 열렬 지지자들이 이제 막 쫓아와서 항의하고 한 사람들이 막 생겼어요. 그때 이제 그 노사모의 아주 핵심 인물 아니 명기남 씨가 씩씩거리면서 우리를 잡으러 온 겁니다. 저는 외출하고 없었는데 신기남 의원을 붙들고 거의 육두문자를 써가면서 막 삿대질하면서 막 말도 안 된다고 막 하니까 신기남 의원이 원래 농반진담하고 지금도 그런 말 잘합니다만은 예 천정배가 하자고 해서 저는 그랬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그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정배 이놈 어딨냐고 때려 죽인다고 막 쫓아다녔다는 뭐 그런 소리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때 뭐 단일화 제안을 안 했으면은 뭐 대통령은 어림도 없었죠. 그게 이제 노무현 후보의 그 승부사 기질이고 또 이제 그때 좀 다행스러운 것은 그 여론조사 추이가 우리가 그때도 좀 약했고 정몽준이 높았는데요. 정몽준 후보 지지율은 약간 좀 내리막이었고 우리는 좀 오름세였어요. 또 어찌 보면은 지금 생각해 보면 일반 국민 여론조사와는 달리 이제 선거 아까 후보 정하는 여론조사하면 조직이 센 데가 세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래도 민주당이 훨씬 크고 조직적으로 뭐 정몽준하고 게임이 안 될 정도의 큰 조직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은 아마 여론조사 전화번호를 기다리면서 노무현 후보를 지지했을 것 같고요. 정몽준 후보 측은 막연한 지지자나 많았을지 몰라도 아마 실제 여론조사에 참여했던 사람은 현격하게 떨어졌을 걸로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러네요.